세계사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대제국이 5천년 역사 동안 주변 수많은 나라들을 흡수하며 거대한 영토를 구축했지만 단 하나의 나라만큼은 끝내 완전히 삼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나라부터 청나라까지 그 어떤 강대한 중화제국도 한반도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과연 믿어지시나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이야기. 작은 반도국이 어떻게 대륙의 거인들과 맞서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사를 연구하고 있는 캐서린 윌리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연구해 온 한국사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대목입니다. 함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위만조선으로 불리며 한반도 북서부를 다스리고 있었죠. 한나라의 공격은 가혹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했고 1년여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마침내 고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한나라는 즉시 한반도에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낙랑군, 진봉군, 임둔군, 현도군으로 이루어진 한사군이었죠. 중국사 교과서에는 이때부터 한반도가 중국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한나라가 설치한 이 4개 군현이 실제로 통제한 지역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각종 사료를 종합해보면 한사군의 실질적 영향력은 한반도 북서부 그것도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4개 군현 중 3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봉군과 임둔군은 기원전 82년경 폐지되었고 현도군은 기원전 75년 만주로 이전되었죠. 한반도에는 오직 낙랑군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반도의 토착 세력들이 끊임없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각지의 부족장들과 유민들은 한나라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의 부족들은 한나라 관리들의 진출을 완강히 막아냈죠. 한나라 측 기록에도 조선의 유민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군현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너무 멀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사만이라 불리는 연맹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북부에서도 고구려의 전신인 부여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한반도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봉기는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서기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마지막 남은 낙랑군마저 완전히 축출해버렸습니다. 한나라가 한반도에 심은 마지막 못도 뽑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시 중국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 땅의 백성들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굽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침에 맞서는 불굴의 저항정신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2000년 동안 계속될 한국사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한사군이 축출된 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가 바로 그것이죠. 이 세 나라는 각각 독특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호령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만주 벌판을 휩쓸며 중국 동북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죠. 그런데 7세기 초 다시 한번 한반도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즉위 초부터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의 직할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한반도의 새 오랑캐 나라를 모두 복속시켜 진정한 천하통일을 완성하겠다. 645년 당 태종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평정하고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영향력을 뻗친 거대한 나라였죠. 하지만 고구려의 저항은 당 태종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안시성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당나라 황제가 직접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는 치욕을 당했죠. 결국 당 태종은 겨울이 되기 전에 급히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종 때 다시 대대적인 한반도 침입을 감행했죠. 이번에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660년 백제가 무너지고 668년 고구려마저 멸망했습니다. 당나라는 즉시 한반도 전체에 자신들의 행정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그리고 신라에게도 계림대도독부라는 이름을 씌워 사실상 당나라의 속주로 만들려 했죠. 당나라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라가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문무왕을 중심으로 한 신라는 당나라가 약속을 어겼다며 무력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돌로 시작됐지만 곧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676년 기벌포 대첩에서 신라군은 당나라 수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육지에서도 매소성 대첩 등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신라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군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결국 676년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는 데 성공했죠. 당나라 고종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너무 멀었고 신라의 저항은 너무 거셌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당나라는 서쪽의 토번티베트과 동쪽의 거란 문제로도 골치를 앓고 있었죠. 이때 당나라의 한 관리가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백성들은 예로부터 복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칠 뿐입니다. 신라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외침에 맞서 스스로의 땅을 지켜낸 최초의 완전한 승리였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구별을 넘어서는 우리라는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한반도는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문명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231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침입자들이 한반도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몽골군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 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 대륙을 휩쓸고 서쪽으로는 동유럽까지 정복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죠. 몽골군의 전술은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몽골군 앞에서는 어떤 나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첫 번째 침입에서 몽골군은 한반도 북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경까지 함락시키며 고려를 무릎 꿇렸죠. 고려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철수한 후 고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32년 최후를 중심으로 한무신 정권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한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한다. 강화도 천도.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저항 전략이었습니다. 대륙의 기마민족인 몽골군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거든요. 고려는 이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몽골군은 분노했습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한반도를 침입했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만큼은 손댈 수 없었죠. 몽골군이 얼마나 분했는지 그들의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려의 왕과 신하들이 바다 가운데 섬으로 도망쳐서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이보다 지옥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고려의 저항은 단순히 섬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고려 조정은 체계적인 항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 산성을 쌓고 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충주산성, 죽주산성, 처인성 등 크고 작은 산성들이 몽골군에 맞서는 거점 역할을 했죠. 특히 처인성에서는 김윤호라는 무명의 장수가 몽골의 명장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 죽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던 몽골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려가 이 기간 동안에도 문화적 업적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강화도에서 고려 대장경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만여 개의 경판에 불교 경전을 새기는 이 거대한 사업은 몽골 침입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도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골 측 기록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꺾이지 않는다. 마치 대나무 같은 민족이다. 실제로 몽골의 7차 침입 동안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피해가 컸죠. 하지만 강화도의 고려 조정만큼은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39년간의 긴 항쟁. 이는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저항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중국의 어떤 왕조도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죠. 결국 1270년 고려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며 몽골과 화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몽골은 고려를 직접 통치하는 대신 부마국으로 인정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고려 백성들 사이에 하나된 민족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몽골이라는 거대한 외침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한 관리는 본국에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고려는 정복할 수 있지만 소화시킬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굽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굽히지 않는 무언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1392년 한반도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그의 참모들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설정했습니다. 고려 말기에 혼란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죠. 조선이 선택한 것은 4대 외교였습니다. 명나라를 형식적으로는 상국으로 인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자주권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선은 매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지만 내정에는 전혀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나라로부터 소중하라는 인정을 받으며 문화적 자부심을 키워나갔죠. 세종대왕 시절의 한글 창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명나라의 한자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16세기 말 조선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지속된 일본의 침입은 조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조선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이 바다를 지켰고 권율과 곽재우 같은 장수들이 육지에서 활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침입자들과 맞섰죠. 명나라도 조선을 돕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명군과 조선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명군은 조선을 자신들이 구해주는 속국 정도로 여겼지만 조선은 스스로를 명나라와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군이 철수한 후 조선은 다시 한번 독립성을 확인받았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복구를 도왔지만 조선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17세기 초
동북아시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후의 청나라의 급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명나라를 위협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조선 조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0여 년간 유지해온 명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떠오르는 청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광해군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신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인들은 이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강조하며 친명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큰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정유호란까지 청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특히 1636년의 정유호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 왕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군신관계만을 요구했죠.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너무 멀었고 직접 통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가 워낙 강해서 완전히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청나라의 한 관리는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선인들은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의 놀라운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명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소중화, 즉 중국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여겼죠. 이는 매우 교묘한 문화적 저항이었습니다. 송시열 같은 학자들은 청나라는 중국을 점령했을 뿐이다. 진정한 중화 문명은 우리 조선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존명사명론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의식이 민간에까지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내내 백성들은 청나라를 정당한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가 서구 열강들에게 연이어 패배하자 조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문명국이다라는 자부심이 더욱 강해졌죠. 결국 조선은 5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나라의 속국이었지만 단 한 번도 청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한 관리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은 우리에게 가장 충실한 속국이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조선이 그리고 한민족이 끝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놀라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정치적으로는 복속되었지만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조선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창조력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 것 같았죠.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실학의 발달입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학자들은 중국의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경우 서구 과학기술까지 받아들이며 조선만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죠.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청나라를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청나라의 학문 성과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조선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문화적 저항이었죠. 또한 이 시기에 한국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 등이 편찬되면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중국사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군 조선부터 시작되는 한국사 인식이 확립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뿌리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지식층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 판소리, 탈춤, 민화 등 서민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들 문화는 모두 조선의 토착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중국 문화의 영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의 고전 소설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조선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담고 있었죠. 중국의 그 어떤 작품과도 구별되는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문보다는 한글의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양반층에서도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죠. 이는 문화적 독립성이 언어 차원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한글 소설과 한글 편지를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종교 분야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8세기 말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종, 이벽 같은 인물들이 천주교를 조선에 토착화시키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히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중심의 전통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더 컸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만의 독창적인 종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외친 구호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척의 양창과 함께 보구간민을 외쳤는데 이는 조선을 외세로부터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문화와 전통이 있다. 청나라의 한 사신이 조선을 방문한 후 본국에 올린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우리 청나라 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청나라 관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부심이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으로 518년을 지내면서도 결코 중국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런 문화적 독립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수천 년간 외침에 맞서며 축적해온 정신적 저력의 결과였죠. 그리고 이 저력은 19세기 말 격동의 시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밀려들어왔고 수천 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국 중심의 전통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청나라는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게 잇따라 굴복하며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중국의 몰락이었죠. 이 상황에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몰락을 보며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문명국이다라는 의식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이 바로 그런 의식의 산물이었습니다. 최익현, 이항로 같은 위정척사론자들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유교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동시에 개화파들도 등장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개화파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을 적극 수용하되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을 동아시아의 일본으로 만들자. 주목할 점은 개화파든 위정척사파든 모두 조선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중국은 전통적인 종주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도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관심을 보였죠. 이른바 삼국 간섭기였습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세 강대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조선인들의 놀라운 주체의식이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구식군대는 일본의 내정 간섭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개화파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죠. 비록 두 사건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 어떤 외세도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간섭도 중국의 간섭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동학농민군의 구호였던 보국안민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을 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봉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세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한 것이었죠. 특히 단발령에 대한 저항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조선 백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는 본국에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선인들은 매우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그들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외부 세력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다고 선포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비록 국력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끊이지 않았던 독립운동이 바로 그 증거였죠. 19세기 말 조선인들이 보여준 이런 주체적 의식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의존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바로 이런 정신이 조선을 그리고 한민족을 끝내 어떤 외세에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사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간의 긴 어둠이었죠.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일본이 대만이나 사할린을 점령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1919년 30일 운동이 그 절정이었습니다.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독립의지의 표현이었죠.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그 격조 높은 문장에 감탄하게 됩니다. 5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한 문장에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3개월 동안 7,509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부상당했으며 46,30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만주와 연해주에는 무장 독립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밀 결사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독립운동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김구의 의열투쟁, 안창호의 실력 양성운동, 이승훈의 교육계몽운동,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절대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죠. 일제는 이런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대만이나 만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192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문화 통치를 표방했습니다. 무력 탄압만으로는 한국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일제에 맞선 것이죠. 당시 일본 경찰의 보고서에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는 반일 감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은 한국을 전쟁 수행의 기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내선일체, 즉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죠. 창씨개명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당시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 이름은 바꿨지만 마음만은 조선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순응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광복군의 활동이었습니다. 김구가 조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1945년 미군과 합작하여 한반도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국내에서도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의 의거는 전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후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인 모습은 조선인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일본 측 자료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44년 조선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가 도쿄에 올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관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과 다른 식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일본 통치 후기에는 상당수 대만인들이 일본에 동화되었습니다. 만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제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까지 한국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외침에 맞서며 키워온 한민족의 정체성이 일제강점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굴의 정신이 한민족을 그 어떤 외세에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5천년 동아시아 역사를 통틀어 중국 대제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도, 당나라의 안동도호부도, 몽골의 7차 침입도, 청나라의 518년 종주권도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중국의 일부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해집니다. 베트남은 1000년간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몽골은 아예 중국 왕조인 원나라의 고향이 되었죠. 티베트는 청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당나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이안 시대 내내 작은 중국 노릇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때로 굴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절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자도 종교도 예술도 모두 한국만의 독창성을 유지했죠.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를 두고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권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유일한 사례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역사학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문명 앞에서 완전한 굴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지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도라는 특성상 완전한 고립도 완전한 노출도 피할 수 있었죠. 바다가 천연 방어막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대륙과의 교류도 가능했습니다. 둘째, 절묘한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강할 때는 맞서 싸우고 약할 때는 구피돼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는 유연함이 있었죠. 조선의 4대 외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민족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저항했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 고려의 강화도, 항쟁, 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까지. 시대는 달라도 정신은 하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저항이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도, 불교도, 유교도, 심지어 서구 문명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죠. 항상 한국적으로 변화시켜 받아들였습니다. 한글 창제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문화적 독립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걸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전통 학문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죠.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창조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강요받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다.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 이 신념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유혹적인 제안 앞에서도 말이죠.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최근에 쓴 논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도 결코 우리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이해할 수 없음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고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한민족이 지닌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K문화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5000년간 외침에 굴복하지 않으며 키워온 창조적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기원전 108년 한사군 설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무려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를 생각해보니 말입니다. 한나라의 무제도, 당나라의 태종도, 몽골의 칸들도, 청나라의 황제들도, 심지어 일본 제국도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을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을 결박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 정신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세계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 제국에 정복된 갈리아는 결국 로마화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에 정복된 러시아는 몽골의 영향을 깊이 받았죠. 오스만 제국에 정복된 발칸 반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한국을 완전히 자신들과 같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용맹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뿌리가 깊었다는 점입니다. 단군 조선부터 내려온 우리만의 정체성, 한글로 표현되는 우리만의 언어, 온돌과 한옥으로 대표되는 우리만의 생활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다라는 확고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에 한문인이 남긴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비록 몸은 오랑캐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조선 하늘 아래 있노라.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런 저항 정신이 단순한 배타주의나 쇄국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우리는 중국 문화도 받아들였고, 불교와 유교도 받아들였고, 서구 문명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았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주체성입니다. 남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 것으로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문화도 바로 이런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이 모든 것들이 서구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우리만의 창조물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을 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할 때 그 순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2000년간 지켜온 창조적 정신의 결실인 것입니다. 최근 한 외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문화를 가진 나라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 무언가가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5000년 역사의 DNA입니다. 외침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가 되는 단결력, 남의 좋은 것을 배우되 우리 것으로 만드는 창조력.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5000년간 검증된 정신적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이 불굴의 정신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은 오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